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또 우리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22번째 주제입니다. 조선 후기인데 세도 정치라고 불리는 시기예요. 여러분 앞서 봤었던 영조와 정조 그 이후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 22번째 주제니까 22번째 테마를 보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야 되겠지요. 자, 22번째 테마는요, 죽음의 결정입니다. 뭔가 좀 어떤 결정이 있었는데 죽음을 부르는 결정이었나 봅니다. 무슨 얘기일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요 그림은요, 서양인이 있고 지금, 아시아 쪽 여기 중국 같은데, 예, 뭔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 아시아 지역에 이 종교가 처음으로 전파되면서 확산됐었던 그 시작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중국에 천주교를 전파하게 됐었던 게 1600년대 초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요, 임진왜란 끝난 조금 뒤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당시 이제 명나라 그리고 이후에 청나라로 이어질 건데, 이 지역에 천주교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 천주교는요, 아시아 일대에 전파를 할 때, 그래,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좀 존중하자. 어느 정도 좀 타협적인 입장이었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아무래도 이들이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거 명절만 되면은 이거 하는 게 맞냐, 아니냐. 아니, 이거 조상 잘 만난 사람들은 다 해외여행 가고, 이거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싸움만 난다라고 하는 그 논란의, 예, 행사. 제사죠. 논란이 있는 거 여부를 별개로 하고 어찌 됐건 간에 이런 제사라는 거는 유교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퍼지고 정착됐었던 그런 의식입니다. 근데 이 천주교가 이 제사를 보면서 나름 좀 처음에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이 조상의 신을 섬기는 행위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맞나? 좀 고민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 가족과 조상을 존중하고 기린다라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처음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등장합니다. 243대 교황 클레멘스 11세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아시아 일대에 포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사 문제, 이건 뭐 우상 숭배 이런 거 아닌가? 다른 신을 섬기는 뭐 이런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좀 다른 관점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 1700년대 초에 유교 제사 금지하는 결정을 합니다. 예, 유교 제사를 금지했다라는 결정이 알려지자 아시아 일대 중국, 우리나라 일대에서 야, 이거 천주교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천주교를 금지시키는 이런 정책으로 이어지게 돼요. 천주교를 믿는 자는 이제 처벌,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주교라는 서양의 종교는 아름아름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이 우여곡절이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되는 이런 우여곡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순교자들이 막 등장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천주교를 유포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기 지금 명동성당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뒤에 가면은 뭐 이런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김대건이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김대건 안드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그래, 난 천주교 신자로서 뭔가 좀 더 넓은 견문을 가져야겠다라고 하여 천주교 사제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즉 천주교 신부님이 되겠다. 당시 조선에서 이렇게 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이제 신부 수업을 받고 있었던 인물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분이 처음으로 천주교 신부 지위를 차지하게 돼요.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신부입니다. 김대건 신부입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공부를 했다고 해요. 천주교뿐 아니라 이제 외국어 공부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프랑스어, 그다음에 이제 뭐 라틴어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여러 문물을 좀 알아야겠다. 그리고 천주교의 좋은 것을 이 땅에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조선 정부 말이죠. 이런 천주교에 대해서 당연히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유교 제사 의식을 거부한다. 결국 김대건은 체포됩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돼요. 최초의 신부 20대에 신부가 되었다가 국내 와서 불과 1년 남짓 활동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좀 너무 일찍 죽어버렸어요. 이런 박해, 천주교 박해가 있었구나.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사진은요, 천주교의 성지라고 알려져 있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자, 이 성당에 여러 성상 조각들이 있는데 그 조각들 중에서 우리나라 신부의 조각이 설치가 되었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한 번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그래. 이분의 이제 그 어떤 희생에 대해서 이 천주교 차원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정말 제대로 피지 못하고 꺾여버린 이런 이야기들. 예, 이런 이야기뿐 아니라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개봉박두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요, 세도 정치라고 불리는 시기예요. 이게 뭔가? 자, 일단 앞서 요 앞이 영조와 정조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시기 때에는 붕당 정치의 대립이 조금은 완화됐었던 시기다 라고 봤었죠. 왜냐하면은 탕평 정치를 시행하면서 화합에 의한 이런 정치 그리고 여러 뭐 붕당의 당색을 구분하지 않고 나름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여러 인사들을 공평하게 등용하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었다라고 봤었단 말이죠. 특히나 이 정조 시기 때의 탕평책이다라고 한다면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붕당의 대립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정책을 취했었죠. 그죠? 이게 정조 시기 때 탕평책이었다. 자, 그런데 강력한 왕권이다. 그러면 왕의 권력이 점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 왕이 뭐 정치를 잘하고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정조가 40대 후반쯤에 죽어요. 뭐 당시에 40대 후반이다라고 하면은 왕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은 뭐 갑작스럽게 죽은 너무 일찍 죽었다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어요. 조금 더 사셨으면 좋겠는데 뭐 요 정도 아쉬움은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정조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왕 세자가 있겠죠. 세자의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세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러면은 아버지 정조 때 만들었었던 이 강력한 왕권 이 10대 초반에 세자가 왕위에 오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순조입니다. 순조 나이가 어려요. 10대 초반이다. 그러면은 이 어린 나이에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탕평책을 이어가겠노라. 이게 안 되겠죠. 성인이 아직 되기 전이란 말이야. 그러면 누가 통치하냐? 왕실에서 서열이 높은 그 왕족이 대신 통치를 하는 이른바 수렴청정의 시대예요. 대개는 뭐 할머니나 이런 서열이 있는 대비들이 대신 통치를 하거든요. 수렴발을 쭉 내리고서 이제 각종 정책들을 제거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나. 이런 건 이제 수렴청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정순왕후라고 불리는 대왕대비예요. 대비도 아니고 대왕대비. 이게 누구냐면요. 이 정순왕후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 영조, 정조 다음에 지금 순조 시기로 왔죠. 그지? 영조의 계비예요. 영조의 계비면은 순조 입장에서는 이거 서열이 너무 높아. 보세요. 순조의 아버지가 정조입니다. 정조의 아버지가 영조가 아니라 요 사이에 사도세자가 있었죠. 정조의 할아버지가 영조죠. 증조 할머니. 여러분 증조 할머니를 본 적이 있나요? 보통 없지 않나요? 그렇지. 물론 아버지 정조보다 나이는 어려요. 그런데 어찌됐건 서열이 높다 이거지. 이 정순왕후가 서열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순왕후 수렴청정을 하는데 이 시기 때 권력을 쥐고 있었던 세력들은 누구냐? 즉
정조 때 강력한 왕권, 이 권력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지. 누가 맡아서 이거를 통치하느냐. 바로 잠시 잊고 있었던 노론 벽파들입니다. 노론 벽파들이 누구냐면요. 벽파. 사도세자 죽음 문제와 관련해서 영조 때 기억나세요? 시파와 벽파의 대립이 있었다라고도 봤었죠. 사도세자는 죽여야 됩니다. 벽파입니다. 사도세자를 죽이는 것까진 너무합니다. 시파입니다. 예, 벽파. 그러면 사도세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후 정조 시기 때에는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진 못한 거예요. 정조 입장에서는 좀 깨름직하겠죠. 아버지 죽이자라고 가담했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들이 정순왕후랑 친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이 노론 벽파들 입장에서는 이전 선대왕 정조 시기 때 자신들이 배제를 했었죠. 그러니까 정조 때 있었던 정책들을 다 없애겠죠. 그래, 정조 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조 때 등용됐었던 여러 개혁가들이 몰락하기도 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우리의 순조, 나이가 어립니다. 증조 할머니 서열도 너무 높아. 그리고 노론 벽파들이 아버지 정책들을 막 요렇게 막 망가뜨리고 있어요. 내 세력이 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순조가 누구를 키워주기 시작하냐면은 바로 자신의 외척을 키워주기 시작해요. 자기 부인의 아버지 쪽 장인 누구냐? 김조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키워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조순의 권력이 조금씩 커지게 되고 김조순 일파들을 비롯한 그 집안들의 권력이 커지게 되니 이 집안이 뭐냐? 안동김씨입니다. 예, 안동김씨. 그리고 뭐 정조 때, 이전 정조 때 외척이었었던 반남박씨라는 세력도 있어요. 이런 집안들을 중심으로 일부 집안 가문들을 중심으로 권력을 쥐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정조 때 강력했었던 이 왕권은 어찌됐건 간에 공식적인 권력이에요. 왕이 권력을 행사한다라는 거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집안에서만 뚝딱뚝딱 막, 예, 집안 사람들 막 좋은 자리 꽂아주고, 이러면 뭐 정치가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이 바로 세도 정치예요. 세도 정치는 특정 가문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건데 이게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순조가 그래서 이런 권력에 의지를 하다가 나름대로 통치를 하려다가 뭔가 조금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자기 아들이 나중에 이제 생기는데 아들이 크니까 막 굉장히 총명해요. 이 아들한테 권력을 빨리 물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순조는 이 아들이 일찍 죽습니다. 순조는 이 왕의 이런 직책에 대해서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돼요. 다음 왕이 헌종이란 왕인데 너무 어려요.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예, 8살인가 이때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돼요. 거의 뭐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 나이죠. 예, 그럼 다시 이제부터 다시 통치를 하겠노라 안 되죠. 클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여전히 외척 가문들이 득세하겠죠. 이쪽의 외척이 조만영이라는 풍량조씨 일파들, 이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 안동김씨, 풍량조씨, 예, 이런 역시나 가문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 가문들이 권력을 쥐겠다. 이거는 이전의 붕당 정치와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붕당 정치는 서인, 남인 이런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우리의 권력을 독점하고 상대 세력을 배제시키겠다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세력보다도 범위가 훨씬 더 좁은 집안 가문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권력의 독점이라는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예요. 이 헌종이 커서 뭔가 좀 정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또 일찍 죽었어요. 이번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후사가 없어요. 다음 왕은 누구다라고 세자로 지명을 하지 않고 죽은 거예요. 예, 사람도 없어요. 조선 왕조의 씨가 마르기 시작하는 시점이야. 그래서 왕을 지명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할 거냐 이거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도세자의 후손을 찾아냈어요.
이 사람을 왕으로 시키는 게 낫겠다. 그렇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어딨냐?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이원범이라는 그냥 농민처럼 살고 있었어요. 예. 간 거죠. 신하들이랑 관군이 간 거죠. 이원범이 이거 뭐야 이거 날 잡으러 왔나 해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잡혀요. 계속 거라. 아니 거기 서십시오. 예. 누구세요? 오늘부로 전하십니다. 모셔라. 예. 간 거예요. 철종에. 진짜예요. 농부 출신의 이원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농부 출신이니까 기대해 볼 만한 것도 있지 않을까? 왜? 백성들의 삶을 좀 누구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치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정치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 자기 사람도 없고, 그렇지? 그 다음에 왕실의 법도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실 거 아니에요. 초반부에 뭔가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될 겁니다. 역시나 가문 중심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 안동김씨 일파들이 다시금 주도권을 쥐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세도 정치는요. 가문들 중심의 비공식적인 권력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뭔가 아주 변질된 이전의 붕당 정치의 대립보다도 더 심각해진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문들이 정치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정치 주도권, 정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력들은 아주 소수이겠죠. 그들이 편하게 정치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전문적으로 정치 운영, 정국 운영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뚝딱 다 하자. 비변사. 자, 조선 후기에 최고 권력 기구가 된다 그랬는데 이 비변사가 세도 정치이기 때는 더 막강해진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왜? 집안들이 편하게 정치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 우리 친척들 모여가지고 여기저기 하면은 아우 정신없어. 그냥 한 군데 모여가지고 뚝딱 해버리자. 비변사라는 권력 기구가 너무 비대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비변사에 맨날 눈치 보는 거예요. 뭐 요즘 안동김씨 집안들 모여가지고 하네. 뭐 그렇게 하도록 하라. 예, 이렇게 비변사. 예, 전국 운영이 더 비정상적으로 바뀌겠죠.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자, 권력의 독점, 독재, 이런 얘기들. 이게 왜 문제일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냥 되게 좀 똑똑한 사람이 한 명이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짜 정치 잘하는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 조용히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하지만 내가 진짜 잘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또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일단, 정말 똑똑하고 총명하고 정말 현명하면서도 백성들을 위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으면서 이게 또 변질되기가 또 쉬워요. 더군다나 특정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필연적으로 생겨요. 왜? 거기에 빌붙어서 이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이 사람하고 친분만 있으면, 아니 그래도 이거 뇌물 안 받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안 그런 사례가 절대 다수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안동김 씨냐 풍량조 씨냐 이 세력들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성공하겠다가 아니에요. 연줄만 잘 잡으면 돼. 이들한테 눈도장만 잘 찍으면 돼요. 예, 이쪽 사람과 인맥만 좀 형성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뇌물 갖다 바치는 거야. 이런 걸 매관매직이라 그래요. 매관매직, 와 마법 매직 그게 아니고요. 관직을 매매한다라는 거예요. 네, 뇌물 받는 거예요. 뇌물 받고 관직을 사고 파는 이런 현상들. 과거 시험에서도 부정부패 이제 연줄 잡아가지고 이거 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답안지 보는 거 눈 감아 주시고 문제 좀 알려주세요. 이게 완전히 인사관리가 완전히 멍멍이 판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세도 정치의 문제점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들어봤었던 헬조선이라는 그 시대예요. 그 원조 헬조선의 시대다. 조선 왕조가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 시기. 바로 이 시기가 세도 정치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자, 이 세도 정치 시기 때 또 다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었죠.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 중에 이제 관직을 매매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볼게요. 관직을 내가 뇌물 주고서 공무원이 됐어. 아니, 그렇다 해도
또 어찌 됐건 뇌물 줬지만 그래도 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 아이, 뇌물 줘가지고 내가 공무원이 됐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겠다. 나라를 위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관직을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되고 관리가 됐을 때 무슨 생각할까? 백성들 위한 정치가 아니야. 뭘 해야 되냐? 본전을 뽑아야 돼. 내가 뭐 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관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 돈 모아가지고 했던 그거 이제 막 빚도 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뇌물 주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럼 빚 갚아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아니, 본전 뽑아야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됐을 때 관리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수탈하는, 예,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 수탈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 전정의 폐단 또는 문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세금 체계의 문란이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전정의 문란은요, 토지세의 문란이에요. 토지 주인에게 세금을 거둔 데 있어서 문서를 조작하고 또는 세금 걷는 이상으로 더 세금 걷어야 되는 이상으로 걷기도 하고 또는 세금을 거둘 수 없는 토지인데도 세금을 걷게 하고,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노라, 이런 거예요. 이게 전정의 문란이에요. 또는 폐단이에요. 그렇지? 이러면서 자신들의 이제 본전을 뽑겠다 이거지. 두 번째, 군정의 폐단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세금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요, 군포라는 게 있습니다. 군포는 군대 가는 그 세금에서 비롯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군대 가는 세금이 뭡니까? 보통 이제 성인 돼서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뭐 저도 갔다 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군대에 딱 가게 복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군대 훈련을 받는 것이 이제 조금 바뀌어가지고 요 시기 때는 이제 군포라는 걸 내요. 군포는 옷감이거든요. 세금으로 옷감 같은 걸 내는 겁니다. 군대 가는 남자들 대상으로.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군대 가는 남자 장정이에요.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포를 내야 돼.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거 못 내겠다. 지금 집안 사정도 어렵고 한데 이거 내려고 하다가 우리 집안 망하겠다 해서 도망갔어. 살려고 뭐 그렇다 치자. 그렇지? 도망갔어요. 그러면은 도망간 나에게 세금을 부과시켜야죠. 근데 국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나를 못 찾겠어. 그러면 옆집한테 세금을 내 거를 부과시켜요. 이걸 인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아니 옆집 건데 왜 제가 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노라. 예, 네가 내놔. 이런 거예요. 좀 억울하죠, 옆집은. 또 하나, 내가 군대 가는 대상으로서 군포를 납부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는 대상인 내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다른 사람에게 죽은 사람 꺼내라. 백골징포예요. 해골이 됐는데도 군포를 징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대 가는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16세가 넘어야 되거든요. 이제 좀 성인 근처로 왔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군대도 이제 복무하고 이런 거잖아요, 원칙이. 환구청정은 어린아이들 대상이에요. 예, 어린아이들.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어린아이들은 이제 뭐 입술이 좀 노랗기도 했었대요, 환구. 예. 이제 이 어린아이들에게 군사 복무와 관련한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거야.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기 있노라. 왜? 본전 뽑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문란하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또, 자, 세 번째 소개할 이 환곡이라는 거는 이거는 본래 세금이 아니에요. 환곡은 여러분들 앞서서 이미 봤었던 거야. 뭐냐면은 저 앞에 고구려 진대법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농민들이 흉년이 들 수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때 국가가 곡식을 빌려주는 겁니다. 나중에 수확하고 갚아라. 일단은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이런 게 곡식 상환제도 환곡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인데 근데 이게 이자를 많이 붙이면은 세금처럼 되겠죠.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흉년이 빈번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한테 이거 빌려야 되는데 이자 부담이 너무 큰데요.
그래 뭐 어쨌든 빌렸으니까 이자 어떻게 쳐가지고 갚으면은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안 빌렸는데 빌렸대. 그러니까 내가 대출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대출이 1,000만 원인데 갑자기 2천만 원이 됐어. 2천만 원 뭐예요? 모르겠다. 어찌됐건 갚아라. 이런 거예요. 예. 또는 세금을 그 곡식을 빌렸는데 이 곡식에 보니까 막 모래가 막 섞여 있어요. 아니 1,000만 원 빌렸는데 이 1,000만 원 중에서 쓸 수 있는 게 뭐 한 200만 원 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이런 게 환곡의 폐단이다. 그래서 부당하게 비싼 이자 받고 고리대로 하면서도 문서를 막 조작하기도 하는 이런 문제점들. 자, 그래서 세금 체계의 문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가지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 삼정의 문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취 제도의 문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 매관매직의 폐해가 이렇구나. 그럼 농민들은 어떡합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합니다. 저 이거 못 냅니다. 낼 수가 없습니다. 곤장 맞다 죽습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의 호소를 하기도 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뭐냐?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혼란한 상황이 점점점 누적되는 시기에 일어났었던 민중의 봉기, 밀란이라고도 하는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확산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시기는 언제냐? 마찬가지로 세도정치 시기예요. 세도정치 시기는 조선의 근간들이 다 무너져가는 시기예요. 좀 있으면 망하겠네 라고 보이는 시기입니다. 자, 그와 관련한 대표적인 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홍경래의 난이라는 사건입니다. 자, 이 홍경래의 난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도정치 시기 때 여러 가지 수탈이 있었던 건 기본적으로 까는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홍경래의 난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만 일어나거든요.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서북 지역이에요. 서북 지역은 한반도에서 서쪽, 북쪽, 여기거든요. 한반도에서 서북쪽, 여기거든요. 여기가 평안도예요, 평안도. 평안도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 상당히 뭔가 큰 불만이 있었고요. 이 평안도 지역은 뭐라고도 하냐? 관서지방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관서지방은 여기에 이제 어떤 산맥이 있는데 이쪽 서쪽을 관서지방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관서지방 또는 서북지방 또는 평안도지방에서 난이 일어나게 돼요. 왜?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것이 왜 여기는 뭐가 문제였을까? 일단 평안도 지방은요, 지도를 보면은 접해 있죠. 어디랑? 중국 쪽이랑 접해 있죠. 그렇지? 뒤에 경제편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조선 후기에는 민간의 경제가 막 성장하는 시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 합격해서 성공하는 것뿐 아니라 장사해서 돈 벌어서 성공할 수도 있는 시대, 이 시대로 바뀌는 시기가 지금 조선 후기다라고 불리는 시기거든요. 그중에서 평안도 쪽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 중국과 교역해서 장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새롭게 성장한 신흥 부자들이 많은 동네가 바로 평안도예요. 평안도 지역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이거 뭐 갑자기 떵떵거리네? 왜 그런 경우 있어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얘는 좀 약간 좀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친구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성공했네. 달라 보이네. 예. 어렸을 때는 그냥 뭐 키도 조그맣고 인물도 볼품 없는데 크니까 이제 막 이쁘고 잘생겨지고 막 이제 뭐 키도 커지고 뭐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평안도가 이랬던 거야. 근데 당시가 세도 정치로 이제 막 들어왔을 때거든요. 우리 가문들이 중심에서 통치를 하겠다. 근데 평안도 지역 여기 보니까 옛날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얘들이 커가지고 뭔가 떵떵거려. 안 돼. 응? 얘네들은 옛날에 별 볼 일 없었던 애들이잖아. 평안도 지역은 그러니까 지위가 크게 성장한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게 무시를 당하는 이런 이 간극의 차이가, 이 갭의 차이가 좀 큰 거예요. 느끼는 사람, 이걸 느끼는. 그렇지? 아니 우리 정도면 좀 뭐 세금도 많이 내는 지역 같은데 근데 중앙정부 너무 무시하는데? 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인식이 평안도에서 많이 확산됐어요. 그래서 평안도 지역에서 난이 일어난 거고요. 이 시기가 언제냐? 세도정치 앞에쯤이에요. 순조 때입니다.
자, 홍경래라는 인물이 중심이 돼서 평안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여기에는요, 기존의 양반 출신뿐 아니라 여러 평민 또는 노동자 이런 사람들도 많이 가세했어요.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은 정말 중앙정부의 불만이 많았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요,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합니다. 지도에서 잠깐 보자면요, 청천강은 요쯤에 흐르는 강이거든요. 여기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고요,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크게 확대하면서 중앙정부를 위협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 서울, 한양에서 여기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반란군이다 라고 당연히 보겠죠.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왜? 이 문제가 뭔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일단은 진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관군을 투입합니다. 이 지역만 잘 진압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관군에게 진압당하게 돼요. 어찌됐건 반란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런 문제가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세도 정치의 문제점이 점점 눈덩이처럼 푹 커졌어요. 이 조금 했던 문제들이 점점 커집니다. 예, 커졌어요. 그 문제가 뭐냐? 삼정의 문란이에요. 야, 이 세도 정치가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세금 문제라는 이런 게 농민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문제가 된 겁니다. 특히나 세금을 많이 수탈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괴롭히는 일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이제 삼남지방이다라고도 하거든요. 한반도 남부 쪽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쪽은 한반도 중에서도 그나마 평야지대가 좀 있는 지역이에요. 즉, 농작물 생산이 좀 많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세금을 수탈하는 양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 지역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경상도 쪽에 백낙신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 쪽의 관리였었는데 수탈이 너무 심했었던 거예요. 수탈, 즉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이 너무 심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 상당히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일어났었던 게 임술농민봉기인데 시기는 언제냐? 철종시기입니다. 철종이면은 세도 정치에서 끝자락. 그 농부 출신 왕이에요. 네.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냐? 진주를 중심으로, 이 경상도 쪽이에요. 예, 진주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돼요. 자, 진주를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이 난은 이전에 홍경래 난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봤었던 평안도 지역의 홍경래 난 같은 경우는 평안도 지역 차별이니까 평안도 지역 말고는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표면적으로. 근데 이거는 삼정의 문란, 세금 체계의 문란, 수탈, 예, 이런 걸 겪는 지역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좀 힘든데? 우리도 동참하자. 우리도 난 일으키자. 불만을 얘기하자. 이런 게 점점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난은 정부가 진압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관군을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름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래, 요거는 잘했어. 이 사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자 이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잘못된 걸 고치자, 시정하자. 그렇게 파견되는 관리를 안핵사라고 합니다. 이 안핵사로 박규수란 사람이 파견이 돼요. 박규수란 사람이 안핵사 관리로 파견이 되어서 분석을 하는 거야. 문제가 뭐였죠? 자,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이 사건의 문제가 뭐예요? 썼잖아. 삼정의 문란. 그래, 이 박규수가 분석을 잘했습니다. 삼정의 문란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해야죠. 시정하기 위해서 기관도 만들어요. 일단 잘하고 있네? 삼정이정청이라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기관을 만들어요. 잘했죠? 그치? 원인 분석 잘했잖아. 그 다음 잘 운영하고 실제로 고치면 돼요. 고쳤나? 못 고쳐요. 이때는 세도 정치의 문제점이 심각했을 때야. 고치려고 봤더니 잘못된 관리 보니까 뭐 안동김씨 있고 이러면은 이거 그러니까 권력의 독점이란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안에서 잘못한 그건 안 되지. 예. 4개월 만에 폐지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고쳐지지 못했다.
조선의 문제점은 엄청난 심각한 상태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멸망하겠는데. 자, 이렇게 사태가 어려워지고 정치 운영이 점점점 물라지는 시기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뭐냐? 조선이 멸망한대. 조선 왕조가 좀 있으면 끝장난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성계가 세운 이씨 조선이 멸망하고 누군지 모르겠으나 제가 계룡산을 도읍으로 정씨가 새로운 왕조를 만든대. 그 나라가 좋은 나라래. 진짜요? 그렇대. 소문 못 들었어?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선 후기에 점점점 확산돼요. 정감록이라는 책이에요. 정씨가 새로운 왕조를 개창할 것이다. 사회가 어려워지는 시기에 이런 것은 더욱더 확산되겠죠. 새로운 사회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새로운 사회가 열릴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형태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즉, 카더라. 예? 그렇더라, 카더라. 정체불명의 소문들이 퍼진다. 예. 사회가 혼란하기 때문에 퍼지는 겁니다. 그다음 미륵신앙 같은 경우는 미래에서 부처님이 오신다라는 신앙이거든요. 미래에서 오실 것 같아 지금. 왜? 오셨으면 좋겠으니까. 지금 사회가 어려우니까 이런 예언 사상들이 점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시기, 이런 모습과 맞물려서 새롭게 확산되는 종교가 있으니 바로 천주교입니다. 자, 처음 시작 부분에 제가 천주교 말씀드렸죠. 천주교는 중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확산이 되는데 우리나라 천주교 유포에서 특이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천주교는 서양인 신부들 또는 종교인들이 가서 선교를 하거든요. 이거를 믿어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선교를 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사신들이 중국의 명나라나 청나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뭘 본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긴 건 뭐야? 십자가. 그게 뭔데? 뭐 저기 그 머리 노란 애들이 이거 믿는 뭐 종교 뭐 그다음에 여기 뭐 가르침도 있다는데 뭐 이런 게 있대. 이거 궁금하네. 신기하다 이거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주교는 사신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소개가 돼요. 이들의 철학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서양인의 종교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졌어. 그러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느낌이야.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어. 기도를 외치고 싶어. 이러면서 신앙으로 점점점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우리가 궁금해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렇게 형성되는 세력들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남인들입니다. 남인들은 천주교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했었어요. 서인 남인 중에서도. 자, 이 남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정조 시기 때에 여러 세력들이 등용되는데 그때 등용된 세력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정약용이 있습니다. 정약용, 조선 후기에 대표적인 학자이자 정치인인데 이 정약용 얘기가 뒤에 문화편에서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정약용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제 남인이라고 불리는 세력인데 이 남인들은요, 이 숙종 때 환국으로 몰락한 이후에 나름대로 이제 명맥은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천주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긴 겁니다. 천주교를 이제 조금씩 믿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 문제에 대해서 이거 안 된대. 예, 제사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천주교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교황청에서 칙서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신주를 모신다. 신주는 제사 지낼 때 거기 나무로 만든 그 위패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예요. 이게 조상 신을 섬기는 행위다라고 천주교 당시에는 해석을 한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뭐 인정을 하고 개신교에서는 요거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이제 보긴 하지만 어쨌든 당시의 천주교는 제사, 신주 모시는 거 이런 것들 모두 다 금지하면 안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우리 조상님을 섬기는 유교의 의식에서 이 제사를 거부한다. 아니 이거는 이 불효자들이 하는 거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천주교를 믿는 것을 처벌할 겁니다. 천주교를 사악한 종교다라고 해서 사학이다라고 규정하기도 할 겁니다. 정부의 탄압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탄압 사례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정조 시기 때 있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정조는 탕평 정책을 시행했었던 그 왕이죠. 정조는 천주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진 않았었어요. 예, 천주교 뭐 그런 게 있구나. 아, 근데 뭐 천주교, 그냥 뭐 놔두면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조는 유교가 성리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천주교를 탄압해야 된다라는 이런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조도 어쩔 수 없이 탄압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자, 전라도 진산에서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 윤지충도 이 정약용 집안과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친척이거든요. 자, 이 남인 쪽이요. 이 윤지충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긴, 상을 치러야죠. 그 다음에 조문객 받고 원래 하던 대로 하다가 가만, 이건 천주교에서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머니의 신주, 상복 이런 것들을 불태워요. 예, 이거는 천주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권상현이라는 사람도 모친상을 당했는데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알려진 거예요. 소문이 난 거야. 당시 제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유교 사회에서 부모의 신주를 불태웠다? 야, 이거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 처벌해야 됩니다라는 상소문이 빗발치듯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윤지충 일파들을 처형하는 최초의 천주교 순교가 일어나게 되니 바로 신해박해라는 사건입니다. 정조 때 있었던 박해예요. 정조는 천주교를 더 탄압해야 된다 정도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그래, 요 정도로 끝내자. 야, 이거는 내가 봐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조가 천주교 박해에 조금 소극적이었었던 이유가 있어요. 정조의 탕평책에서 남인들을 많이 등용하기도 하거든요. 정조의 탕평책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제 왕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왕권 중심의 탕평책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었던 서얼이라든지 남인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을 중용하는 탕평책이거든요. 근데 정조가 남인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남인이 믿고 있는 게 천주교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적당히만 해. 요 정도로 갔었던 거야. 근데 정조가 죽죠. 그 다음 뭐야? 세도 정치예요. 세도 정치, 순조가 즉위합니다. 자, 그런데 순조가 즉위하고 누가 집권한다 그랬냐? 정순왕후 수렴청정. 그래서 이쪽과 친했었던 누구였죠? 노론 벽파들이에요. 노론 벽파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정조 때 정책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조 시기 때 정책을 망가뜨리려고 봤더니 정조 때 총애를 받았었던 세력이 남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공격하면 되겠다. 일단 천주교는 믿지 마라라는 기본 원칙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인을 공격하기에 아주 적절한 구실이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박해가 벌어지게 되고요. 이게 순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순조 때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까지는 아니고요, 세례를 받았었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이전 정조 때 받았었는데 바로 이승훈이라는 최초의 세례교인이에요. 예, 이승훈이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정약용 집안이 풍비박산나요. 예, 정약용이 정조 때 정말 총애를 받았었던 신하였었거든요. 정약용 집안에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정약용 유배가고 정약용의 형도 유배가고 정약용의 더 큰 형은 처형당하게 될 겁니다. 정약용이 연루돼서 유배를 가게 되고요. 정약전은 정약용의 형이에요. 흑산도로 유배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형의 정약종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처형당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대규모 박해가 벌어진 거예요. 대규모 박해가 벌어지자 당시에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서 큰일 났다.
이 조선 땅에 천주교가 이제 막 퍼지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우리 다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겠다. 천주교 국가로 알려진 프랑스에 도움을 요청하자 글을 씁니다. 도와줘요 프랑스. 여차하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내 전해주려고 했지. 전해주려다가 발각돼요.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었던 황사영 백서 사건이에요. 그러면 천주교 박해가 벌어졌는데 이거를 외국의 군대 개입 이거는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 아니야 라고 이제 또 공격의 구실을 받겠죠. 박해가 더 커진 겁니다. 뭔가 좀 되게 큰 박해가 된 거예요. 천주교 순교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이 사건이 신유박해라는 사건이에요. 순조 때. 그리고 헌종이라는 왕 때, 이것도 세조정치죠. 그치? 박해가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이 박해는요, 풍량조씨들, 헌종이니까 풍량조씨들이 주도하면서 이제 일어났었던 박해인데요. 정하상이라는 인물은 앞서 정약용의 형 중에 처형당한 정약종이라고 있다 그랬죠. 그 정약종의 아들이에요. 이런 천주교 신자들이 또다시 많이 처형당하는 사건이 바로 기해박해라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아름아름 확산되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래, 이 땅에 천주교의 좋은 가르침을 전파할 거야 라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었던 한 청년 김대건. 한국인 최초의 사제이자 세례교인이자 신부죠. 세례교인은 이제 이수근이었었고 최초는 이제 신부로서 김대건. 자, 이 김대건이 결국에는 체포됩니다. 그러면서 천주교 박해가 한 번 더 일어나요. 이게 이제 병호 박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세도 정치 시기 때 있었던 천주교 박해예요.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고종이라는 왕은요, 요 세도 정치 그 이후 시기예요. 흥선대원군이라는 집권자가 등장한 시기인데요. 이 박해는요, 요건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 박해는 이런 집권자가 있구나. 아직 안 나왔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요거는 프랑스라는 국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프랑스 신부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천주교를 유포하는데 좀 적극적이었던 국가가 당시 프랑스였었거든요. 이 프랑스 신부들이 우리나라 와서 활동을 하고 순교되기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는 프랑스 선교사가 처형당하면서 이것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침입하게 되는 사건이 뒤에 있을 겁니다. 요거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천주교 박해로서 뒤에서 소개할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 이렇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천주교라는 거는요, 조선 후기에 많이 확산됐다 그랬죠. 확산됐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천주교가 인간 평등 사상을 기본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나머지 인간들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생각, 라는 철학이 확산됐기 때문에 당시 조선사회, 신분제사회에서는 천주교가 좋은 거다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깨름직해, 천주교는. 왜? 서양인들이 천주교를 유포하면서 뭘 했었냐? 우리 물건 사. 니네 땅 좀 쓸게. 여기 우리 땅이네?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는 발판으로 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시대로 조금씩 바뀌어요. 서양 세력이 아시아 일대를 침범하는 이런 시기에 천주교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서양인들이 끌고 온 모양이 다른 이질적인 배, 군함 같은 그런 걸 이양선이라 그래요. 모양이 이질적인 배예요. 그러면 봐봐요. 서양, 당시 조선인들에게 서양은 신기한 나라 이겠죠. 일단 잘 모르는데 그리고 생김새도 좀 다르네. 그럼 천주교 뭐 좋은 종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말이에요, 이 천주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서양인들이 아시아 지역을 막 침략한대. 그러면 서양은 좀 그러네. 천주교가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위험하네. 그래, 그러면 우리만의 종교를 만들자. 천주교를 서학이다 라고도 불렸다 그랬죠. 서양의 학문. 그래서 서학에 대항한다 라는 의미로 만든 게 동학입니다. 물론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좋은 것들은 수용을 할 거예요. 이 동학이라는 거는요, 철종 때
최재우라는 사람이 이런 분인데 서학에 반대하면서 우리의 전통 사상도 물론 천주교의 좋은 것도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좋은 교리들을 담아봤어. 이런 사상이에요. 동학이에요. 자, 이 동학은 서학에 반대한다는 의미긴 한데 천주교의 인간평등 사상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 동학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느님 같은 존재는 다 있다. 이걸 시천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처럼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세 글자로 인내천이라고요. 사람이 곧 천, 하늘이다 라는 사상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니까 당연히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겠죠. 우리의 기존에 있었던 유교, 불교, 선은 도교를 다른 표현으로 선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도교 막 신선 나오고 할 때 선이에요. 우리의 기존에 있었던 전통 사상과 천주교에서 얘기했었던 인간평등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좋은 것들 가르침을 모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천주교는 좋은 것 같은데 조금 느낌이 싸한 느낌이 있어. 근데 동학은 그런 싸한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좋은 것들이 다 있어. 그리고 좀 친숙해. 동학은 정말 급속하게 유포되기 시작할까. 특히 농민들 사이에서. 그러자 정부가 동학 잘한다 이렇게 갈까요? 아니야. 뭔진 모르겠는데 세도 정치 시기 때 일단 이 지배층들이 농민들 막 괴롭히는데 농민들 사이에서 뭔가 확산되고 있어. 위험하다. 왜요? 그냥 너희들 인간평등을 얘기하면은 이 높고 낮음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니야? 안 되겠어. 너희들 우두머리 누구야? 최재우? 혹세무민. 최재우가 어리석은 백성들을 현혹시켰다라는 거야. 즉 당시 정부 조정은 최재우를 사기꾼으로 몰아간 거야. 그래서 처형시킵니다. 그러면 동학이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 동학의 교리를 이어서 이대교주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점점점 발전시키게 될 겁니다. 자, 동학의 경전, 교리들을 정리한 경전이 만들어지고 확산되는데 그 경전이 용담유사, 동경대전이라는 동학의 경전들입니다. 동경대전, 용담유사와 같은 동학의 경전들, 동학의 교리를 정리한 거예요.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동학은 농민 사회에서 아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더라. 자, 요게 이제 동학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도 정치 시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의 내용이었었어요. 사회는 좀 혼란한데 뭔가 새로운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선 후기 세도 정치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 사회가 혼란해지는 이 시기 때 벌어지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봤었습니다. 밀란이라든지 천주교, 동학 이런 주요 주제들. 자, 어떤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1번부터 보죠. 자, 다음 내용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조별과제 하고 계신가 봅니다. 자, 보니까요. 19세기 초 세도 정치기에 있었던 수탈과 횡포에 대한 저항이었었대요. 자, 세도 정치는요, 순조, 헌종, 철종, 정조 죽은 이후 3대 60여 년간 있었던 이런 문란한 정치 운영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돼서 밀란, 저항들이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봤었던 사건은 두 가지였었거든요. 뭐냐? 홍경래의 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임술 농민 봉기 요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봤는데 그 중에서요. 서북 지방민에 대한 차별. 서북 지방.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북 지방이다라고 하면은 여긴데요. 바로 평안도 일대였었죠. 자, 이 평안도 일대에서 벌어졌었던 차별에 저항한 홍경래의 난. 그리고 이 홍경래의 난은요. 청천강 이북 지역, 이 평안도 일대의 상당수를 장악하고요. 정주성에서 결국에는 진압되었다라고 봤었습니다. 자, 세도 정치 초반부에 있었던 홍경래의 난이었었네요. 자, 그러면 이 홍경래의 난과 관련한 내용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에 딱하니 있습니다. 조선
세도 정치식이 순조 때 있었던 난입니다. 이번에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우리가 보는 단원까지 청나라 군대가 이 땅에 파병된 거는 딱히는 없습니다. 뭐 이전에 뭐 병자호란 그 전쟁 이후 시기 때에는 없는데 근대 시기로 가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모군란, 예, 또 뭐 갑신정변,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이런 데에서 청나라 군대 파병 얘기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근대 시기 때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3번에 보니까요.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 되었다. 자, 요것도 근대 시기 때 등장하는 이모군란, 예, 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4번에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걸었다. 보국안민 제폭구민은요, 요거는 동학에서 제기되는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근대 시기 때 동학 농민운동에서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동학이 만들어진 거는 세도정치 그리고 그와 관련한 주요 사건들 뒤에서 나오게 된다. 5번에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안핵사 박 교수가 파견되어 이 사람 건의에 의해서 뭐 했죠? 삼정 이정청 이 기구가 만들어지죠. 삼정 이정청이라는 기구는요. 바로 임술농민봉기에 대한 후속 조치였었죠. 그래서 요 앞에 홍경래난인지 임술농민봉기인지 요 두 가지 비교 파악하는 문제 그리고 근대 시기 때 사건들이 또한 나와 있네요. 오답에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그래요. 안핵사로 파견된 박 교수가 특별기구 설치를 상소했대요. 그래, 이 기구의 이름은 삼정 이정청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좀 아까 본 것처럼 임술농민봉기인데요. 이 임술농민봉기 전개된 배경이라 그랬어요. 자, 요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삼정의 문란 이것 때문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삼정의 문란 때문에 백성들이 봉기하게 되는데 그 삼정의 문란은 바로 수탈의 형태로 백성들에게 다가왔었네요. 자, 그와 관련한 내용을 먼저 찾아보면 5번에 있는데요. 백낙신의 탐학, 나쁜 관리였었던 백낙신이 백성들을 수탈하네요. 그래서 진주 일대에서 농민들이 봉기하게 되네요. 자, 이를 우리는 삼정의 문란에 의한 수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예, 진주 일대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로 확산됐었던 자, 이 사건이 바로 철종 때 있었던 세도정치 때 임술농민봉기다. 자, 나머지 오답을 보죠. 1번에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이것도 근대 시기 때 등장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는요. 공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 얘기를 듣고 넘어가신다면은 예, 황준센의 조선책략의 내용을 비판하면서 미국과의 수교는 안 된다라는 이런 주장인데요. 이거 뭔 소리입니까? 예, 모르겠으면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대사 넘어가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운요호가 강원도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예, 그래서 운요호 사건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강원도 조약이 체결될 건데 이것도 뒤에 강원도 조약이라는 주제에서 나온다. 자, 3번 마찬가지로 근대식입니다. 동학교도가 교조 신원을 주장하면서 삼례 집회를 개최하였다. 동학교도, 그죠? 뒤에 나오는 동학농민운동, 이것도 근대시기 때 다 나오는 내용들. 4번에 황사영이 외국 군대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이거는 우리 천주교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천주교 박해와 관련한 예, 사건. 순조 때 있었던 신유박해가 있었고요. 이 신유박해 이어진 사건으로 황사영 백서 사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천주교 박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자. 그래요. 여기와 관련한 천주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서양의 간특한 설이래요. 윤리와 강상을 없애려고 어지럽히려고 한대요. 좀 뭔가 부정적인 인식이 있나 봅니다. 어찌 진선의 권상현, 윤지충과 같은 자가 또 있겠습니까? 윤지충이 뭘 했는데요? 제사를 폐하고 위패를 불태웠대요. 부모의 시신을 내버렸대요. 야, 부모의 위패를
신주를 불태웠다. 유교 제사 의식을 거부하는 이런 자들을 가만둬선 안 됩니다. 왜? 보니까 서양물을 먹었어요. 천주교, 천주교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런 상소가 올라왔네요. 바로 정조 시기 때 있었던 최초의 천주교 박해, 신해박해였었습니다. 신해박해는 정조 시기 때 최초 박해인데요. 윤지충 신주소각과 관련한 요 사건이 원인이 되어 천주교를 탄압한 최초의 사례였었습니다. 자, 하지만 본격적인 대규모 박해는 아니었으니 그것은 이후 세도 정치로 넘어갈 때쯤에 등장합니다. 보니까요, 이승훈, 정약용 주요 인물들이 나옵니다. 처벌 얘기가 나와요. 왜? 이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들이 천주교 신자 또는 천주교와 관련된 자들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승훈, 당시 최초의 세례교인이었었던 이승훈이 처형될 거고요. 정약용은 유배갈 겁니다. 전라도 강진까지 유배가게 될 것이다. 자, 요 사건 바로 순조 때 있었던 최초 대규모 박해이죠. 신유박해였었습니다. 자, 이 신유박해라는 대규모 박해가 순조 집권 시기인데 요때는 노론 벽파들의 집권 시기다라고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로 탄압을 받았냐? 정약용 집안과 같은 남인들이 많은 탄압을 받기도 했었어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남인이었었던 황사영이 자, 우리나라에 좀 개입해 주세요. 천주교 국가 프랑스가 라는 서찰을 보내려다가 적발됐었던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었다라는 내용을 앞서 문제에서도 언급해 드린 거죠. 그래서 정조 때 신해박해, 이후 순조 때 신유박해인데 요 사건 결과 황사영 백서 사건까지 이어졌다. 다 해보니까요, 의금부에서 죄인 남종상 명백한 근거도 없이 러시아에 변란이 있을 것이고 프랑스와 조약 맺을 계책이 있대. 러시아 변란, 프랑스 조약, 이건 뭡니까? 아직 안 배웠어요. 물론 요 앞에 이론에 나와 있긴 한데 저 뒤에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등장하는 병인박해예요. 자, 요거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는 세도정치 바로 다음 시기인데 이 시기 때 우리가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는데 라는 필요성이 좀 나오게 돼요.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프랑스와 접촉을 해야 된다. 프랑스와 접촉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결국에는 천주교도들을 처형하는 대규모 박해로 이어지게 됐으니 그것이 병인박해다. 그래서 프랑스, 러시아 이런 국가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박해고, 이 병인박해 때 그래서 프랑스, 우리나라에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들을 처형하기도 할 겁니다. 자, 요거는 세도정치 이후 시기다. 그래서 가나다, 가는 정조 때 신해박해, 나는 순조 때 신유박해, 다는 흥선대원군 때 병인박해, 이렇게 이어지겠죠. 4번 문제의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일까요? 어떤 분이 나와 계신데요. 제자들에게 최보따리라고 불렸대요. 그래요. 보따리를 자주 쌌대요. 자, 근데 이분이 누군가 보니까 지금 교조 최재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처형으로 위축되었던 가의 교세, 이대 교주였었던 그의 노력으로. 자, 최재우가 처형됐네요. 이대 교주 누구냐? 최시형. 이 종교는 뭐죠? 동학이죠. 자, 동학. 교조 최재우가 처형되고 최시형으로 이어지면서 동학의 명맥이 이어지면서 확산되죠. 동학은 불법 종교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동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동학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민족 종교로서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간 평등을 강조했었네요. 그러면서 국가를 지켜야 된다,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보국 안민. 자, 동학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이 이거라 그랬어요. 인내천, 보국 안민. 그리고 동학의 경전이다라고 하면은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경전이 나와 있네요. 1번에 동경대전, 용담유사 다 동학의 경전들.
나머지 다른 종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항일 무장단체인 중광단결성 아직 안 배웠는데요. 단군을 신앙으로 섬기는 또 다른 민족 종교 대종교가 저 뒤에 근대 시기 말미때 등장할 겁니다. 3번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펼쳤다. 요거는 일제강점기 때 나오는 또 다른 종교 원불교입니다. 4번에 배제학당 세워 신학문 보급에 앞장섰다. 이것도 아직 안 배웠어요. 근대 시기 때. 예. 선교사들이 이런 지금 뭐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런 거 만들 거거든요. 뒤에 문화편 근대 시기 때 나올 거야. 개신교예요. 그리고 5번에 프랑스 조약을 통해서 포교가 허용되었다. 요것도 아직 안 배웠잖아. 이거 근대 시기 때 프랑스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프랑스 조약을 통해서 그래 우리도 이 종교를 사실상 그냥 인정하자. 천주교예요. 자, 아무튼 지금 요 내용들은 다 아직 안 배웠는데요.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1번은 일단 풀 수는 있지요. 동학은 참고로 뒤에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계칭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도정치 관련된 문제 풀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강에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